자, 이번 시간에는 64페이지예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일단 법인의 불법 행위는 35조에 우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건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대표자의 행위해야 된다. 대표자. 두 번째는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련하여 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네 번째는 여기에 있는 대표자 개인, 이게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게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표자는 누구냐? 물론 이사죠. 이사 등, 그렇죠? 임시이사, 청산인까지 직무 관련성의 판단은 이는 외형 이론으로 가지고 유무를 평가한다 했어요. 그 다음 대표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이 행위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여기 피해자는요, 여기 타인의 피해, 이 피해자는 법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이 대표자 개인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이 두 개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래 되죠. 인연관계다.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에는 옳지 않은 것, 거기에 있는 3번을 보시죠.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에요. 직무 관련성은 외형 이론에 해당되면 요게 인정되면 이럴 때는 대표권 남용을 해도 지금 요 사례가 바로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자가 이사 등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표권 행사하는 것이 바로 대표권 남용이란 말이죠. 배임적 대표권 행사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외형 이론에 적용되면 그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갔어요. 여기도 더 알아두세요. 대표권 남용뿐만 아니라 가행법규를 법령을 위반한 경우요.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외형 이론에 적용되면 이게 인정되면 이렇게 되면 이 법령 위반한 행위도 어떻게 해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권 남용이든 법령 위반한 행위든 간에 외형 이론에 해당된다면 일단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사에 관한 이야기죠. 32번. 법인의 감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했어요. 법인의 감사는 원칙적으로 임의기관이죠.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입니다. 둘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 수인을 둘 수도 있죠. 수인도 가능해요. 여러 사람을 둘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인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요. 역할은 감독기관이에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독임기관입니다. 감사가 여러 사람이면 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 감사죠.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감사, 특히 감사는 누구를 감독하죠? 그래요. 이사를 감독하는 거예요. 이사 등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재산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의 직무를 감독하는 대상이고 거기에 부정불비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한테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 불비한 또는 법령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원총회에 보고하고 또 당연히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죠.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감사. 자, 1번.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감사는 퇴임하지 않는다. 바로 이거죠. 감사는 법인이 해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감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법인이 청산 단계로 들어가면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가 아니라 청산인으로 바뀌죠. 그러나 그 감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1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2번. 감사는 사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사원 명부 작성 권한, 즉 사원 명부 작성을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이사입니다. 이사. 3번.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해야 한다. 감사는 대외적 활동을, 즉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과 제3자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죠.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게 성명 주소를 등기해야 할 사람은 이사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요. 물론 등기하는 이 등기는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예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4번.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며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법 681조의 수임인의 성관주의 의무 규정을 적용을 배제된다 했는데 결국은 법인이 이사의 임무를 행위를 사무집행을 법인 스스로가 이렇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이사의 행위를 감사가 감독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인과 감사 사이에는 법인의 일을 감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 사무집행을 했어요. 즉 사무집행에 대한 감사, 재산에 대한 감독 등등. 그래서 뭐예요? 이 감사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수임인의 지위가 있으면 바로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감사에게도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감사는 이사가 선임한다 했는데 아니죠.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서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은 이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사. 틀린 것을 냈죠. 1번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각자 대표. 각자 대표 원칙입니다. 2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표권 제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제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관의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관에 기재되어 이 사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항 요건, 대항력 발생 요건이에요. 이렇게요.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요,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그 다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사가 수인인 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했는데, 사무집행이죠. 이사의 사무집행. 자, 사무집행에서는요, 이사가 여러 사람일 때는 과반수로 정한다. 과반수로 정한다.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정관에 달리 규정이 됐다면 정관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틀렸다. 4번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다. 자, 대표권 행사입니다. 이거죠. 대표권 행사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요, 대리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은 이런 거죠. 현명주의가 적용되고, 현명주의. 무슨 사단법인 이사 누구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명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표현대리 같은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정 등등이 적용된다. 이것도 적용돼요. 대표권 행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표권이 없죠. 자, 이사 법인이 법인과 이사 사이에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는요, 이사는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대표권 할 수 없어요. 이익 상반. 이때는요, 뭘 만들어야 되나? 그 행위에 대해서요,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겠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이러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에 볼까요? 이사, 법인의 이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1번, 이사가 수인인 때는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로 정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네요. 2번, 이사는 특정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사는요, 대리인 선임 행위가 가능해요. 자, 여기에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다 되겠어요. 이 대리인은 이사 개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되나요? 법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이니까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법인을 위해서. 자, 이때 이 대리인은, 이사는 반드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리 행위를 맡길 수 있냐면 특정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행위에 대한 대리인 선임은 안 돼요. 특정 행위, 즉 자기가 처리해야 할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인 선임은 가능하다. 이러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만약 이때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이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끼쳤다라고 하면 이때는 법인의 사용자 책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756조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요. 그 다음에 3번,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고요. 4번, 이사는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5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해야만 제3자의 도항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37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죠. 1번 법인이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요. 그 당시의 이사 해산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죠? 특별한 규약에 달리 정한 게 없으면요. 2번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대표가 되죠. 3번 이사는 정관과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상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정한 행위. 그죠?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4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 손해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기재가 아니고 정관에 기재된 것은 효력, 즉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고요. 이 등기를 해야만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야겠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죠. 이때 그 당의 행위, 이익 상반되는 당의 행위에 대해서만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는 임시이사에 관한 것이죠. 임시이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는 했죠. 자, 이게 임시이사는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이사가 다 퇴임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임됐다든가 뭐 스스로 사임할 수도 있잖아요. 이사가 없거나 첫 번째 이사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사의 결혼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이때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때 누가 선임하냐? 법원의 선임입니다.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럼 법원이 선임하면 청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 법원이 임시이사를 이렇게 선임해요. 이때 임시이사는요, 이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와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임시이사. 임시이사도 역시 이사다라는 것이에요. 임시이사도 이사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39번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는 3번에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겼을 때인데 이 결혼 때문에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생겼을 때 합니다. 자, 그 다음 40번에 사원총회네요. 사원총회는 일단 사단 법인에만 존재하죠. 재단 법인에서는 사원총회란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사원총회. 여기서는 첫 번째,
사단 법인에만 존재한다. 재단 법인은 사원 총회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원 총회의 정권사항이 있죠. 정권사항. 여기는 정관 변경 권한과 이것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 해상결의입니다. 이것은 4분의 3의 특별거리가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둬도요, 이것은 사원총회에서 빼앗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사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요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이란 것은 정관에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1회 이상 해야 되죠. 임시총회는 물론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이사가 소집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임시총회에서는 이사 이외에도요, 감사가 소집할 수도 있고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이사가 소집해야 되는데, 이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5분의 1 이상이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는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규약에 달리 정해져 있으면 다르겠죠. 정관에 달리 정해져 있으면 그에 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보죠. 40번. 틀린 것은 1번 사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자, 여기에 의결권 행사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2번 사원총회는 정관에 의해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그렇죠. 필수적 기관이다. 존재하는 필수 기관이고요. 비상설 기관이죠. 보세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렇게 소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요. 3번 통상총회. 이게 통상총회가 정기총회예요. 우리 법에는 통상총회가 되어 있죠. 정기총회를 그죠. 통상총회는 연 1회에 하나여 이사가 소집한다. 1회에 하나여가 아니라 통상총회는 1회 이상. 1회 이상. 우리 민법에요. 이렇게 해놨어요. 통상총회인 정기총회는 1회 이상 이렇게 정해놨다. 따라서 3번 틀렸죠. 4번 사원총회는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자는 이사, 기타 대표자에서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그리고 직무대행자, 청산인 같은 사람들이죠. 5번 이사는 총 사원의 5분 이상으로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바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말하죠. 이사가 소집해야 되는데 감사가 하는 경우와 5분 이상의 찬성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 따라 두셔야 돼요. 임시이사, 임시총회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관에 관한 거 볼까요? 42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런데, 저기에, 정관의 해석 권한,
이거는요, 사원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법원의 해석권 아니다. 직권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총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그 내용,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사원이나 법원이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관 해석 권한은 법원이 행사하는 거예요. 법원. 보통 이 정관의 성격을 우리 판례는 이게요, 자치법규라고 해석해요. 자치법규성을 인정해요. 이걸 인정하니까 법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당연히요, 정관 변경에 관한 이야기죠.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총회 결의에서 여기에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을 했죠.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때 이 허가는 성격은 인가의 성격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총회를 결의를 거쳐서 주무관청이 오면 인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적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가적 성격. 자, 여기에 해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그래야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효력 요건이에요. 인가는 효력 요건, 즉 허가는 효력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 변경된 내용이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면 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를 하면 그 효과가 바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죠. 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 요건이고요. 등기사항에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알아두세요.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판례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그 사원의 자격을 상속하기로 한다라고 약속하면, 그 규정이 되어 있으면 유효한 정관이 됩니다. 4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관 변경은 뭐라겠어요? 총회의 정권상 이렇게 했어요. 사원 총회의 정권상. 그 법적 기준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죠. 5번. 결의권 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했는데, 구성원 개개인 사원들은 원칙적으로 결의권 평등입니다. 1인 1표입니다. 이게 평등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이것을요,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어야죠. 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법에 허용하고 있어요. 민법에. 정관이 달리 정했을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이 원칙이지만,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에, 거기에 4번에 보시면 임시총회 소집은 총 사원의 5분 이상의 정수는 정관으로 증가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니죠. 이
소수 사원권으로서요. 임시총회 소집, 임시총회 소집권은 이것은 소수 사원권으로서 이걸 사원 소수에게 아예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 사원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민법상으로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감이 가능하다. 요 자체는 가행 규정은 아니에요. 따라서 증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줘야죠. 자, 요게 소수 사원권이다. 다른 정관이나 달리 다른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사원에게서 박탈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권인데요. 70페이지에 44번 사원권인데 사원권에는 자의권, 공의권이 있다 했죠? 사원권에는 사원의 자격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입니다. 여기는 공의권과 자의권이 있어요. 사원권 안에는 공의권은 사원 개인이 누리는 이익이 아니라 법인의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다른 사원들을 함께 그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공의권이라고 합니다. 주로 뭐 결의권들이 여기 들어가죠. 결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집행권이라든지 뭐 업무 감독권이라든지 뭐 사원 총회 소집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공의권이에요. 근데 자의권은 뭐냐면 사원 개개인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의권. 그것은 뭐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든지 또 뭐 시설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게 사원 사무집행권, 결의권, 감독권, 소수사원권 이런 것들은 바로 공의권적 성격이죠. 뭐 설비 이용권이나 시설 이용권은 자의권적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5번에 법인의 정관 변경이에요. 정관 변경이란 것은 당의 법인이 선입하고 난 뒤에 일단 그 전제가요.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하에 정관이 변경되는 것이고요. 이때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것은 바로 뭐라 했어요? 이것은 효력 요건이라 했습니다. 즉 변경이 유효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반드시 정관 변경은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죠. 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요. 사단법인에서는 그죠? 사단법인에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면 되죠. 그 후에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제3자한테. 이렇게 되겠죠. 등기. 자, 이때 사원 총회, 사단법인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요, 재단법인에서는 이게 변경이 제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의도,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율적 법이라 그러죠. 타율적 법인이니까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마구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할 수 없다 이게 되고, 그 규정이 있을 때라든지 특별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정관 변경. 그래서 45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무관청 허가 제한사항이다. 2번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변경을 요건한다. 4번 정관 변경에 관한 특별 정족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고. 5번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정권사항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거기에 1번 45번에 1번요. 1번에 주무관청의 허가요. 요 허가는 재량사항이다 했는데 이것은요 인가적 성격이기 때문에 재량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은 판례. 그러나 법적 의미는 허가라는 것은 재량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판례에 근거한다면 인가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5번에 1번 지문 이것은 조금 조심해 주세요. 1번 원칙적으로 그게 판례에 의한다 하면 인가라고 해야 옳습니다. 재량이라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 정관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이 허가의 의미는 행정법상의 허가의 의미는 재량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해석한다? 인가로 해석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X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판례에 한다라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서 답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이것들은 인가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재량이라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라는 말을 꼭 확인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더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인가라고 해석한다. 이렇게요.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부죠. 48번. 다음 법인의 해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법인의 해산은 권리인을 상쇄한다가 아니라 해산되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제 종결시킬 그러한 문제만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행위를 시작할 수는 없다. 이런 제한이 따르죠. 그래서 권리 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법인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의 권리 능력은 그대로 보유합니다. 딱 틀렸죠. 2번 사원총회의 경우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이미 해산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만 있으면 조건부 해산도 가능하다. 자, 이게 조건부 해산 4분의 3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조건부 해산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해산 청산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제3자한테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산 조건부 해산은 안 됩니다. 3번 해산 결의에 관하여 총회 이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했는데 아니죠. 해산 청산은 강행 법규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관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따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제한합니다. 4번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 본래의 목적 사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이 말입니다. 해산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벌릴 수는 없고 이 말이죠. 기존에 있는 내용을 뭐예요? 이제 종결시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청산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번이 옳은 의미입니다. 5번 법인의 채무 초과로 곧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 했는데 법인의 채무 초과 자체가 해산 사유가 아닙니다. 채무 초과가 되면 파산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받게 될 요건입니다. 따라서 파산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 파산이 되어야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해서 파산이 되어야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5번 지문도 틀린 질문이다. 그죠? 자, 49번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해산 사유 알아두셔야겠죠. 1번 설립허가 취소, 파산, 또 4번의 존립기간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목적 달성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해산 사유입니다. 그러나 총회결의는요, 이것은 사원총회에서 4분의 3의 특별기를 거치면 이미 해산결을 할 수 있다겠죠. 이것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은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일 뿐입니다. 자, 청산 절차에 관해서는 51번 문제를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청산 절차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했는데 직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 2번 법인의 해산 시 청산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 선임이 가능하다. 알아두셔야겠죠. 3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할 수 없습니다. 청산인이 선임되었을 때 그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요.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 2개월 안에요. 따라서 최고 기간, 채권 신고 기간을 최고한 그 기간 동안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하는데 또 그 기간도 최고한 거 있죠? 채권 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전부 다 모은 다음에 법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때 이제 변제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비영리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했는데 해산 청산 단계가 들어간다 해서 권리 능력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용에 안에 제한될 뿐입니다. 권리 능력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청산인은 그거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이거는 민법 규정에 명물 뒀습니다. 청산인이 알고 있다는 것은 채무자인 법인이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가 누구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다가 5번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2번 해산법인의 감독은 법원이 합니다. 사무집행은 감독은 주무관청이에요. 사무집행에 관한 감독은. 그런데 해산 청산 절차에 관한 감독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 그 다음에 5번에 자녀재산 귀속에 관한 옳은 것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는 정관에 정해져 있는 자에게 귀속되고요. 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거쳐서 그 이에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법인에게 귀속시켜주고 정렬하고 그조차 그런 내용이 사원총회 결의도 안 돼 있고 이래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합니다. 국고로 귀속되게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요. 권리 주체,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내용을 충실히 봐두시고
좀 부족한 것은 기본 교재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시면서 줄 쳤는 거 보시고 강의했는 거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